네, 진서로입니다. 49회 한능검심화 21번부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하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임진왜란 때 수군의 활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옥포에서 26척의 적선을 격파하는 전과를 올렸다. 요건 이제 가리켜서 옥포해전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견내량에 머물던 왜군을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하여 하객진 전술을 펼쳐 물리쳤다. 요거는 이제 한산도 대첩이죠. 그 다음에 10여 척의 배로 명량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요건 이제 말 그대로 명량 대첩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순신 장군께서 지휘하셨던 전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한산도 해전보다 먼저 몇 번의 소규모 전투가 있었어요. 뭐 소규모라고 할 수도 없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있었던 해전이 옥포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가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 한산도 해전, 그리고 이 명량에서 대승을 거둔 거, 요거는 그 정유재란 때이기 때문에 좀 더 뒤죠. 그래서 순서상 가나 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요 전부 다 이순신 장군께서 지휘하셨던 해전이에요. 아니, 사실 그 조선 그 임진왜란 때 수군이 이렇게 패배했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전투는 딱 한 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뭐냐면 칠천량해전인데, 이 칠천량해전에서 이 원균이, 이때 이순신 장군은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선조의 미움을 사가지고 유배를 갔다가, 유배가 아니라 감옥에 갔다가 이제 백의종군 하던 그때였어요. 그래서 이때 삼도수군 통제사가 원균이었고, 이 빌어먹을 원균이 엉뚱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그 중요한 판옥선들을 몽땅 잃어버린, 이게 이제 그 칠천량 해전인데, 요 칠천량 해전을 제외하고 다른 전투에서는 전부 이순신 장군의 부대가 전부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세계의 해군 역사에서도 굉장히 주목하는 해군 제독인 이유가 엄청난 전술을 바탕으로 해서 연전연승. 그러니까 힘으로다가 승리를 한 게 아니에요. 전술로 승리를 했던 장군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 해전사에서도 굉장히 주목하는 분이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요 가나다가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다. 이겁니다. 입시 B번 갈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사잉이 책문을 출입할 때는 만상과 송상 등이 은과 인삼을 몰래 가지고 인부나 말 속에 섞여들어 물건을 팔아 이익을 꾀하였다. 자, 술에 일부러 천천히 가게 하고 사신을 먼저 나가게 하여 거리격을 적게 한 뒤 마음대로 매매하고 돌아오는데 이것을 책문후시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 키워드가 널려 있습니다. 만상, 송상, 여기다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또 하나가 인삼. 그리고 이제 먼저 책문으로 나가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을 책문후시라 한다. 요게 후시무역이라고 불러요. 개시무역, 후시무역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그게 조선 후기죠. 인삼이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조선 후기에 상품작물 재배가 발달을 했는데 그 상품작물 중에 인삼이 있었고 청나라에서 그렇게 우리 인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거상 임상옥 같은 분이, 이분이 이제 그 의주에 있었던 만상이죠. 이 임상옥 같은 분이 이제 인삼을 두고 청나라로 가는데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나라를 이제 사신을 따라서 청나라를 갔는데 이 청나라 상인들이 가격을 깎으려고 두니까 인삼을 한쪽에 모아놓고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남은 인삼을 훨씬 더 비싸게 파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 뭐 참고만 하시고요. 의주 지역의 만상, 개성 지역의 송상, 이제 이런 상인들이 있었고 부산 지역의 내상 뭐 요것도 있죠. 어쨌든 요건 이제 조선 후기에 대한 모습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쭉 보시면 금방 나와요. 2번이 답이에요. 병란도에서 교역하는 송해 상인, 요건 고려죠. 송나라, 그 다음에 병란도는 그 고려의 대표적인 무역 항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랑 맞지가 않죠. 자, 장시에서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 이건 이제 한글 소설이 발달 과정에서 생긴 그런 직업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장에서 책을 읽어주는 사람. 자, 시사에서 시를 낭송하는 중인, 이 당시에 중인들도 이제 양반들과 같은 취미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이 관련된 키워드로 또 하나가 위항문학,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공인, 이 공인은 이제 지역 특산물을 대규모로 거래해서 관청에 납품하는 상인이에요. 대동법 시행 이후에 등장한 상인 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 역시 조선 후기죠. 민간 광산 개발을 허용한 이후에 나타난 광산 경영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갈게요. 밑줄근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법은 공납의 폐단을 해결할 목적으로 경기 강원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 충청 전라에도 이 법을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충청도에 먼저 시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 법은 어렵지 않아요. 대동법입니다. 앞선 문제 공인도 나왔는데 공납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시행했던 법 바로 대동법이었어요. 이 대동법 시행되면서 공인들이 성장했다라는 거였죠.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충청도와 전라도에도 확대 시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간곡히 건의하는 이분은 김육이라는 분이에요. 이 한국사 시험에서는 이 김육이라는 분에 대해서 청으로부터 시연역 도입을 건의했다. 이제 문화파트 쪽에서 이제 주로 출제가 되시는데 이게 당대의 영의정이었어요. 근데 제 생각엔 이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시연역 도입의 건의도 물론 건의지만 이분은 눈을 감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조선의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대동법 시행 생각만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건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에 대동법이 시행된 건 효종 때입니다. 요건 이제 참고하세요. 자, 어쨌거나 대동법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는데 요거는 이제 공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 특산물 대신에 쌀이나 옷감, 동전 같은 걸로 세금을 납부하게 해라 했던 게 대동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른 것도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했다. 요건 호포제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흥선대원군 때예요. 1결당 쌀을 4에서 6도로 납부액을 고정하였다. 이 고정한 게 영정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시행된 거는 이제 인조 때입니다. 제가 인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싫어하죠. 인조의 업적으로 꼽을 만한 건 딱 하나 영정법밖에 없다. 뭐 이렇게 되고 비옥도에 따라서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었다. 이건 이제 공법이라고 불러요. 세종대왕 때입니다. 업적이 워낙 많아서. 자, 그 다음에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 군관포를 징수하였다. 요거는 영조 때인데 이게 균역법 시행에 의해서 이제 세수가 줄어드는 거를 보충하기 위한 제도로 보시면 돼요. 영조. 균역법은 이제 군포를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이는 법이었으니까 그만큼 세수가 줄어듭니다.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결작이나 선무 군관포 내지는 이제 왕실에서 관리하던 어장세, 소금세, 선박세 이런 것들을 국가 재정으로 귀속시키는 이런 게 이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24번 가겠습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양 등이 지금 왕자의 명호를 원자로 정하는 것은 간사한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면 다른 말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송시열은 방자하게도 상소를 올려 민심을 어지럽혔으니 멀리 유배 보내소서라고 상소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원자 책봉에 관련된 내용, 특히 송시열을 유배 보내라라고 나오는 거, 요거는 기사환국이에요. 자, 이때는 이제 그 송시열이 서인의 영수였어요. 그러니까 서인이 정권을 잃고 남인이 정권을 잡는 이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가 있었고 임금이 기사년, 송시열의 상소는, 그러니까 기사왕국이죠. 한때의 실수였을 뿐 그가 어찌 다른 뜻을 가졌겠는가. 잘못된 일이 해결되었으니 관직을 회복하고 제사를 지내게 하라라고 하교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미 송시열 죽었습니다. 예. 자, 요거는 이제 갑술환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서인이 최종 정권을 장악하고 남인이 아예 몰락을 한 거예요. 몰락을 해버립니다. 이제 물론 이 앞에 경신왕국도 있죠.
자, 근데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경신한국, 갑술한국을 주고 사이에 이제 빈칸이 들어간다든지 이럴 텐데, 여기서는 경기 갑에 기사한국과 갑술한국이 나오고 그 사이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사환국 때 남인이 이제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했는데, 이 남인 쪽에 관련된 여인이 희빈 장씨예요. 그래서 요 기사한국 시기에 이제 요 이후에 희빈 장씨가 중전마마가 되고, 이 서인 쪽의 여인이었던 인현왕후, 이 인현왕후가 폐위가 되죠. 물론 요 갑술한국 시기에 다시 인현왕후가 복위가 됩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숙종의 여인들과 관련되는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희빈장 씨가 왕비로 책봉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기사한국, 갑술한국인 걸 알았다면 다른 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걸 찾아서 소거법으로 풀 수도 있어요. 자의대비 복상 문제의 예송은 황국보다 전에 그 현종 때 일이죠.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인조. 정열인 모반 사건으로 인해 기축옥사가 발생한 것은 선조.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 영조 때 건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갈게요. 가전쟁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결과 심양의 볼모로 잡혀간 복림대군이 한글 편지를 썼대요. 김상환에 대한 염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가전쟁 결과 심양의 볼모로 잡혀간 복림대군, 여기서부터 자, 이 복림대군은 그 효종, 앞에서도 나왔죠. 대동법 충청도에 시행하시오. 자, 이분인데 이 가전쟁은 그러니까 병자호란이에요. 이때 볼모로 잡혀간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있는데, 이제 9년 정도 심양에서 볼모 생활을 하다가 소현세자 다 돌아와요. 근데 소현세자는 돌아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고 복림대군이 나중에 효종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병자는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라라는 문제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복림대군이 효종이 된 이후의 일이 선지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선정벌의 조총부대가 동원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효종에 대한 키워드로 이제 뭐 대동포의 충청도 시행,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북벌론이고요. 이 북벌론을 위해서 어영청을 강화하면서 군사를 키워요. 근데 그 군사들을 갖다가 나선정벌에 동원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청나라의 요청으로 러시아를 정벌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관련된 게 그 신유라는 장군이 흑룡강 전투, 여기서 승리를 거둡니다. 자, 국경지역에 4군 육진이 개척되었다. 이건 이제 세종대왕 때고요. 지금 제가 요것만 써놨는데 이게 효종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홍립 부대가 사루 전투에 참전하였다. 이거 광해군 때죠. 그리고서 이때 이제 강홍립 부대가 이제 후금 부대에게 투항을 해요. 이게 이제 그 광해군의 중립적인 외교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 상성에서 항전하였다. 이거는 정묘호란 때 인조. 정묘호란. 그러니까 병자호란 전이죠. 제한된 무역을 허용한 기후약조 체결 광해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광해군 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 광해군이 그 누구보다도 나라랑 백성을 먼저 생각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폐모살제 이런 죄는 분명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26번 갈게요. 자,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수원화성 건설을 위해 설계한 거중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제 뭐 기기도설에 실린 도르래 원리를 사용했다라고 해가지고 뭐 전하께서는 거중기 사용으로 4만량의 비용을 절약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 거중기를 설계하신 분 정약용 선생입니다. 자, 이 정약용 선생에 대한 그 문제예요. 근데 사실 이분에 대해서는 그 목민심서 책이에요. 다 책만 말씀드리면 흠음신서, 경세유표 요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선지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3점짜리 문제가 되는 게 요 이상의
그 관련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 외에도 뭐 이제 마가 회통 정도는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데 요게 이제 나와 있죠. 그 정답이 4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뭐 거중기 발명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약용 선생은 또 그 여전론을 주장하시기도 했어요. 이제 이 당시에 실학자들 사이에서는 토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과제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 반개수록 쓰신 그 누구지? 유영원. 예. 이분이 이제 균전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익이 성호 사설의 이익 선생이 한전론, 그리고 이 정약용 선생이 여전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인데, 이 마가이통은 특히나 정약용 선생이 자기 아들을 홍역으로 잃고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홍역을 공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홍역에 대한 의학 지식을 정리했다. 내 아들은 홍역으로 죽었지만 두 번 다시는 이렇게 홍역으로 죽는 아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가회통을 쓰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학의에서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하였다. 박제가.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이건 이제 홍대영이라는 분이죠. 그 무한우주론, 그 다음에 지전설, 이런 거를 이제 그 주장하셨고, 혼천의를 개량해서 이제 천문을 연구했던 학자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하였다. 자, 이 우서를 쓰신 분은 유수원이라는 분이에요. 유수원. 다 조선 후기 학자입니다. 금석과학록에서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신 분, 추사 김정희 선생. 자, 이 김정희 선생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추사체, 세안도. 이 세안도는 그림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북한산비의 고증. 요 세 가지는 전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27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국보 258호인 이 자기는 회청 또는 토청 등의 코발탄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거고, 조선 전기부터 생산되어 후기에 널리 보급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조선 전기부터 생산됐는데 후기에 널리 보급되었다라는 데서 요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게 그 조선 전기 때 나왔던 이제 그 도자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후기에 보급된 거는 청화백자를 뜻합니다. 청화백자. 이게 이제 그 순서라고 보긴 좀 뭐하지만,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 도자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고려 때 초기에는 순청자, 기술이 발달하면서 상감청자,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분청사기, 그리고 백자라든지 청화백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이제 요 순청자나 이 상감청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 발달에 의해서 나오게 된 거죠. 뭐 순청자랑 기본적인 뭐 제작 방법은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상감 기법이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고려말 조선 초에는 주로 분청사기가 많이 만들어졌고, 이후에 이제 뭐 백자, 청화백자 이런 거는 그 사림의 집권과 관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림은 성리학 원칙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림을 그려도 메란국주, 이런 사군자화를 주로 그렸고, 뭐 절개랑 지조를 상징하는 이런 사군자화를 주로 그렸고, 이제 도자기도 순백, 그러니까는 완전 그 깨끗하고 맑고 막 이런 쪽, 그러니까 순백의 도자기 백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청화백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림의 집권 영향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만으로 찾자면 이제 그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제 백자에다가 이렇게 그 무늬를 집어넣은 게 청화백자예요. 그래서 요 4번이 청화백자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백자, 청화, 중문, 각병. 이름은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저도 매번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나무가 새겨져 있어서 중문 각 병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백자 청화. 예, 그래서 청화백자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요 5번에 있는 거는 요거 이제 여기 나온 걸로 따지자면 순청자예요. 뭐 따로 무늬는 없고 그냥 푸른 빛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고려의, 당연히 고려죠, 참외 모양 청자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요 2번에 있는 요거는 이거 고려입니다. 청동 은입사 포류 수금문 정병. 조금 어려운데 이건 사진 보면은 청동 은입사 뭐랬지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괜찮아요. 고려시대다라는 건 확실히 아셔야 되고, 이 3번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보면 정말 멋있어요. 이게 고려시대 상감청자의 대표적인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입니다. 구름과 학이 그려져 있다라는 뜻인데, 자, 정말 멋있어요. 가서 보시면은 이제 이 무늬, 상감 무늬도 무늬지만 이 푸른 빛이 말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1번은요, 요거는 이제 조화어문 편병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보다는 요건 이제 분청사기예요.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등의 반발에 일어난 가를 진압하기 위하여 광군이 정주성을 에워쌌다. 요거는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나왔으니까 바로 나와야 되죠. 홍경래의 난. 자, 광군은 땅굴을 파고 성벽을 폭파하는 전술로 봉기군을 진압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정답이 있어요. 홍경래 우군집 등이 주도하였다. 홍경래의 난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홍경래가 주도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그 다음에 이제 세도 정치가 시작되던 시기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관군 내에서 아주 가혹하게 진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도 정치 시기예요. 순조. 자, 다른 거 볼게요. 흥선대원군이 다시 집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건 이제 이모군란. 이제 이모군란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이 흥선대원군이 아무래도 이모군란 군인들을 이렇게 좀 다독거릴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해가지고 이제 이때 통리 기무하면 없애버리고 오군영 체제 부활하고 이러는데, 이제 청나라가 이거를 진압을 하면서 흥선대원군을 잡아서 저 중국 텐진으로 납치를 가죠. 이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청하는 계기가 된 것도 역시 이모군란 있고, 또 하나가 있다면 갑신정변. 물론 뒤에 동학농민운동 때도 똑같은 짓을 해요. 근데 이때는 일본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경복궁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걸어버리니까, 이때 이제 정부가 하면서 부랴부랴 농민군하고 화약을 맺게 됩니다. 그걸 그때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라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면 청나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딴 짓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건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이건 이제 임술 농민 봉기. 자, 집강소 설치를 요구하였다라고 한 거, 이거는 이제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 중요합니다. 어떤 게 정답으로 나올지도 몰라요. 자, 29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서양 오랑캐가 광성진을 침범하였을 때 진무 중군 어제연의 생사는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지방 수령이 대신할 진무 중군을 임명해달라고 청한 것을 보면 절개를 지켜 싸우다 전사한 것 같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광성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광성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광성보에서 어제연 장군이 항전했던 전쟁. 요거는 신미양요입니다. 정족산성, 문수산성에서 양원수 장군, 한성근 장군, 요건 병인양요.
이제 광성보에서 어지연 장군은 신미양요입니다. 미국이 쳐들어온 거죠. 이게 연도로 따지자면 1871년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였죠. 이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서양 침입과 관련된 그 통상수교 거부와 관련된 사건의 흐름은 순서대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병재병 오신척 첫 글자씩만 띄어서 썼는데 병인 양요 제너럴 셔모노 병인 박해입니다. 병인 박해예요. 제너럴 셔모노 사건 요게 병인 양요 오페르트의 남영군묘 도굴시도 사건 그 다음에 신미양요 척합의 건립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다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예요. 그래서 선지에서 연표에서 답찾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신미양요라면 오페르트의 남영군묘 도굴시도 사건보다 뒤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다 3번이 됩니다. 고종 친정은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의 끝을 뜻하니까 당연히 이제 요 뒤에 나올 일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다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0번 갈게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땡땡 연보. 자, 일본의 수신사로 파견됨, 좌의정으로 임명됨, 총리 대신으로 갑오개혁을 주도함, 사망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여담 드릴 말이 많아요. 일단 요 수신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대표적인 키워드는 이분은 좌의정뿐만 아니라 영의정도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갑오개혁을 주도했다라는 거예요. 1차, 2차 전부 다. 여기에 중심적 인물 바로 김홍집입니다. 1차 갑오개혁 때는 영의정으로서 영의정 및 총리 대신으로서 군국기무처에서 갑오개혁을 주도했고 2차 때는 아예 박영효 연립내각 만들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개혁을 주도했고 자, 요 수신사 파견됨, 요 2차 수신사. 2차 수신사라는 걸 알자마자 생각나는 책이 한 권 있죠. 조선 책략을 두려운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남 만이소 사건의 원흉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1896년 사망, 요거는 이제 아관파천식인데 이분이 왜 죽었냐?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야야, 저 사람이 김홍집이래, 백성들이. 야, 저 사람이 김홍집이래, 김홍집. 그래? 죽어야지 하고서 돌팔매질 백성들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정답이 있어요. 조선 책략을 들여왔다. 1번이 답입니다. 자, 초대 주미공사로 임명되어 미국에 파견되었다. 자, 이 초대 주미공사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박정영이라는 분인데 이분에 관련돼서는 초대 주미공사 말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은 관민공동회에 참여했다. 요 같이 기억해 두세요. 독립협회하고 같이 관민공동회에 참여했다라는 거고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금부를 조직하신 분은 임병찬 선생입니다. 영국인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신 분은 신민회의 멤버이시기도 한 양기탁 선생이고요. 서유견문을 집필하여 서양 근대 문명을 소개하였다. 요거는 이제 육일준이라는 분이죠. 그 다음에 이 육일준 선생과 관련된 또 하나의 키워드 조선 중립화론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30번까지 말씀드렸고요. 3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